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오늘은 나이백이라는 바이오 기업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료가 정말 많네요. 회사 소개서부터 재무 데이터, 또 최신 뉴스까지요. 네, 그래서 이번 분석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나이백,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최근 성적표랑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앞으로 성장 가능성, 또 투자 관점에서 뭘 봐야 하는지, 딱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복잡한 바이오 얘기 저희랑 같이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나이백,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게 2004년에 설립됐고요. 주력 사업이 보니까 치과용 바이오 소재, 특히 뼈 이식제 같은 조직 재생용 소재 개발해서 판매하는 거, 이게 핵심이네요. 전 세계적으로 판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과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은 회사죠. 꽤 오래됐고 단순히 만드는 걸 넘어서 해외 인증도 받고 글로벌 판매망까지 갖췄다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 회사가 더 흥미로운 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펩타이드라는 물질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아, 펩타이드. 네, 그 나노 지능형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기업 이런 이름에서도 방향성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존 사업 위에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얹으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펩타이드 신약 개발이 핵심 성장 동력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좀 집중하고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섬유증이나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이 눈에 띄고요. 특히 NP201이라는 후보 물질, 이거 글로벌 기술 이전 소식이 최근에 아주 뜨거웠죠. 아, 바로 그겁니다. 그 기술 이전 계약이 어떻게 보면 나이백의 잠재력을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신약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재생의료 원천 기술 개발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과제에도 선정되고 그랬습니다. 기술력을 더 깊게 파고들려는 그런 노력이겠죠. 아, 그리고 재밌는 게 동물 헬스케어 시장에도 진출했다는 점이에요. 이거 반려동물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것도 좀 영리한 전략 같아 보이는데요.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 치과 소재 기술 같은 거를 동물용으로 확장해서 새로운 시장을 뚫어보려는 거죠. 상당히 효율적인 다각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글로벌 확장입니다. 유럽 학회, EAO 2025 포럼 같은 거 열어서 해외 파트너십도 다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 시장. 아, 중국이요? 네, 거대 시장이죠. 거기서 골재생 소재 임상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지금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를 하네요. 펩타이드 신약, 재생의료, 동물 헬스케어, 또 글로벌 확장까지. 근데 이게 얼핏 보면 좀 흩어져 있는 느낌도 드는데 이 사업들이 서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일까요? 아니면 핵심 역량이 분산될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아, 그 지적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이백의 전략은 아마도 이걸 연결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역시 그 펩타이드 기술인데요. 이게 단순히 한두 개의 질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섬유증, 근감소증 말고도 비만이라든지 대사질환 이쪽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기에다가 펩타델이라고 하는 자체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까지 있어요. 아, 플랫폼 기술이요? 네, 이걸로 이 시너지를 노리는 거죠. 동물 헬스케어도 어떻게 보면 기존 기술의 응용이고 글로벌 확장은 이 모든 제품과 기술을 팔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실제로 실행하면서 역량이 분산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그게 숙제겠죠. 네, 그렇군요. 나이백이 그리는 큰 그림을 대략 봤으니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듯이 재무제표 숫자를 좀 보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최근 실적 어떻습니까? 실적이요. 아, 이게 정말 변화가 좀 드라마틱했습니다. 2024년, 작년이죠. 그때 매출은 246억 원으로 전년보다 56%나 늘었어요. 성장은 했는데 영업이익이 문제였습니다. 일회성 비용 이런 것 때문에 49억 원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좀 우려가 있었죠. 그랬군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는 거죠. 올해 2025년 상반기 누적 실적 보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던데요. 매출이 214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나 늘었고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이 71억 원 흑자. 네, 맞습니다. 흑자 전환. 와, 이게 10배 이상 증가한 거더라고요. 단기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렇죠. 2025년 상반기 실적은 누가 봐도 강력한 긍정적 신호입니다. 매출 상장세도 가파르고 이익이 턴어라운드 했다는 건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확 높이죠. 다만 이제 좀 따져봐야 할 건 작년 적자 요인이 정말 일회성이었는지, 그리고 이 흑자 기조가 하반기에도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진짜 턴어라운드인지, 그게 관건이겠죠. 그 흑자가 신사업 성과가 드디어 반영되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 사업이 잘 된 건지 그 내용도 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걸 좀 파악해봐야 합니다. 실적이 좋아졌다면 그럼 회사의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곡간 사정도 좀 나아졌을까요? 자료 보니까 유동 비율 100% 이상, 부채 비율 100% 미만 이렇게 양호할 거라는 추정치가 있긴 하네요. 네, 그런 자료도 있는데 흥미로운 건 또 다른 자료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을 93%다, 아니다 104%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차입금 의존도도 한 29% 수준이다 이런 언급도 있고요. 아, 자료마다 좀 다르네요. 네, 이게 기준 시점이나 산정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료 보실 때 이런 점은 좀 감안하셔야 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재무 구조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은 보이는데 일부 지표만 보면 부채 부담이 여전히 좀 높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죠. 특히 신약 개발이라는 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재무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수익성 지표는 어떤가요? 이게 좀 더 명확할까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1.73에서 6.386. 와, 변동폭이 꽤 크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PER, 주가 수익 비율은 적자라서 산출이 안 되고요. 네, 맞습니다. ROE 마이너스 PER 산출 불가. 이건 현재 버는 돈이 투입된 자본 대비 부족하거나 여전히 손실 상태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PBR 수치가 일부 자료에서 저렇게 높게 나오는 건 시장이 이 회사의 현재 자산 가치보다는 미래, 특히 그 펩타이드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어쩌면 좀 변덕스럽게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기대감이 많이 끼어 있다. 네. 하지만 현재 수익성이 그 기대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현실, 이걸 또 봐야 합니다. 결국엔 그 미래 기대감이 실제 실적으로 증명되어야 지금의 기업 가치가 좀 정당화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굴까요? 주주 구성을 좀 보면요. 최대 주주가 정종평 대표의 6인, 이렇게 해서 약 20.1% 지분을 갖고 있다고 나오는데 근데 어떤 이미지 자료에는 최대 주주 등 지분율이 80%가 넘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차이가 꽤 큰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거는 아마 최대 주주 등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0%라고 하면 보통 특수관계인 외에 공시에는 잘 안 드러나는 우호 지분까지 다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공시 기준, 그러니까 최대 주주 본인이랑 특수관계인 지분율, 자료에서 한 19에서 20% 정도 된다고 했죠. 그걸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아, 그럼 20% 정도로 보는 게 맞겠군요. 네. 그 기준으로 보면 지배력이 아주 막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우리 사주 지분은 보니까 0.32%로 거의 미미하고요. 자사주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좀 불확실하네요. 그럼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 이런 큰 손들은 좀 들어와 있나요? 관심이 있나요? 국민연금 같은 주요 기관 투자자가 5% 이상 대량 보유했다 이런 공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 없군요. 네. 외국인 지분율도 최근 보면 한 1.5%에서 1.9% 사이. 그러니까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 대형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회사에 본격적으로 베팅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실적 개선 추세가 좀 더 명확해지거나 아니면 신약 개발 관련해서 뭔가 더 확실한 성과가 나와야 이들의 관심도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이백이 경쟁자들 사이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뭘까요? 역시 계속 얘기 나오는 그 펩타이드 기술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근에 그 6천억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이걸 딱 증명하는 것 같고요. 계약 구조도 보니까 선급금 받고 또 단계별 성공 보수, 마일스톤 받고 나중에 로열티까지 받는 방식이라던데 이게 잘 풀리면 현금 흐름에도 꽤 도움이 되겠어요. 정확합니다. 그 6천억 계약,
이게 단순히 기술력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지금처럼 아직 수익 기반이 좀 약한 나이백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R&D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뭐랄까 비빌 언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고부가 가치 질환으로 확장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랑 아까 말씀드린 펩타델이라는 독자적인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 이걸 패키지로 가지고 있다는 게 강점이죠. 아, 그 플랫폼 기술이 중요하군요. 네, 특히 이 플랫폼이 먹는 약, 그러니까 경구형이랑 주사제 둘 다 적용 가능해서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됐던 글로벌 확장 전략도 그럼 경쟁력의 한 축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안정적인 치과 소재 사업 기반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중국, 유럽, 미국 같은 주요 시장으로 뻗어나가려는 시도는 필수적이죠. 특히 최근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게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로 잘 이어진다면 신약 개발이랑 시장 확대 양쪽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최근 3개월간 나이백을 둘러싼 시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뉴스들을 좀 짚어보죠. 보니까 주가가 꽤 출렁였나 봐요. 장중에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발동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변동성이 좀 컸죠. 근데 수급 면에서는 또 기관이랑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고요. 네, 그게 9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기관은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있었어요.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수급이 좋았는데도 그날 주가는 2.2% 하락 마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 좀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날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급이 좋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다른 뉴스들도 있었죠. 동물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거나 유럽 학회에서 활동을 강화한다거나 그리고 계속 나오는 그 펩타이드 기술 수출 관련 소식들. 네, 이런 뉴스들을 보면 나이백이 어떤 테마에 좀 엮여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죠. 핵심은 역시 바이오 제약 테마, 그중에서도 펩타이드 신약이랑 기술 수출 테마고요. 여기에 기존 사업인 치과 소재, 그리고 새롭게 좀 부각되는 동물 헬스케어 테마,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거죠.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 관심이 확 쏠리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정부의 바이오 산업 지원 정책 이런 거시적인 요인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지금까지 사업 내용부터 실적, 재무, 경쟁력, 최근 이슈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나이백에 대한 투자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펩타이드 신약이라는 그 잠재력은 분명 매력적인데 아직 실적이나 재무 상태는 좀 물음표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핵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오 투자의 매력이면서 동시에 어려움이죠. 높은 성장 잠재력, 성공했을 때 엄청난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임상 실패라든지 기술 구현의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의 재무적인 약점, 이런 리스크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뭐 대박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과정, 그리고 신약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을 좀 긴 호흡으로 꾸준히 추적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그 펩타이드 신약 임상의 성공 여부,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의 마일스톤 달성 여부, 이게 기업 가치를 좌우할 핵심 변수니까요. 관련 공시는 정말 꼭 챙겨봐야 합니다. 매수 타이밍에 대한 조언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렇죠. 정답은 없죠. 9월 25일 종가가 24,400원이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 변동성이 꽤 컸던 만큼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주가가 좀 지지력을 보이는지 확인하면서 일부 들어가 보고 만약에 시장이 조정받아서 2만 원 초반까지 밀린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평균 단가를 좀 관리하는 뭐 그런 식이죠. 분할 매수 전략. 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고요. 실제 투자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원칙,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달콤한 기대 이면에 있는 쓴맛, 즉 위험 요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어떤 점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 투자에는 늘 따라다니는 그런 리스크들이죠. 첫째는 역시 임상 실패, 그리고 규제 리스크입니다. 가장 큰 위험이죠. 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임상 결과가 안 좋거나 규제 당국의 허들을 넘지 못하면 뭐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주가에는 정말 치명타입니다. 나이백도 당연히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둘째는 세무적인 불안정성입니다. 상반기에 흑자 전환한 건 좋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는 좀 이르거든요. 과거에 적자 이력도 있고 신약 개발에는 계속 돈이 필요한데 이 자금 조달을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해나갈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돈 문제군요. 그렇죠. 셋째는 시장 자체의 변동성. 바이오 섹터가 원래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경쟁 상황이나 투자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있잖아요. 그게 조건부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규제기관 허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최종적으로 이행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 위험 요인들이 있군요. 자, 오늘 나이백이라는 기업 정말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안정적인 치과 소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펩타이드 신약, 또 동물 헬스케어, 글로벌 확장이라는 성장 스토리를 쌓으리라는 그런 야심찬 기업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최근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건 분명 눈길을 끄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현재 수익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고 신약 개발 과정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이나 계약 관련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고려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의 이야기가 나이백이라는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나이백의 펩타이드 기술, 과연 그 잠재력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넘어야 할 다음 허들은 무엇일지 앞으로 계속해서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